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 소원했던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닌데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 믿었던 것.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역할과 역할의 만남이었습니다. 부장과 대리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은퇴는 그 역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내가 쓸모없어졌구나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관계에는 순수한 관계와 기능적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둘 다 인생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능적 관계를 순수한 관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를 친구로 착각하고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을 우정으로 착각했습니다. 은퇴는 이 착각을 깨는 시간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진짜 관계만 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가족조차 때로는 기능적 관계가 됩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짐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계산이 스며듭니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을 비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착각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현실을 알고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답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쁠 때 다른 사람들의 연락에 무심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바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역할 없이도 남아있는 사람들, 이해관계 없이도 연락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입니다.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은 다릅니다. 은퇴는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진짜 관계만 남습니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벼워진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갈구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착각을 벗어던지세요.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찾으세요.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관계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은 나눌 수 있지만 서로 다치지 않는 거리.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젊을 때는 가까움에 무게를 두다가 나이 들면 거리에 무게를 둡니다. 은퇴 후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직장이라는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던 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일이라는 핑계로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바빠서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 핑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들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 자주 연락하지 않는지, 왜 찾아오지 않는지. 예전에는 내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이것저것 챙기고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던 거리가 갑자기 좁혀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러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바로 이겁니다. 관계에는 리듬이 있다는 것.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거리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왜 갑자기 일어나 의아해하고 나는 왜 받아주지 않나 서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이 바쁘다면 정말로 바쁜 겁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하다면 그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외로움을 그들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라는 것.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각자의 내면은 혼자입니다.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느껴줄 수 없고 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자유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걸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 하지만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 자기 삶이 우선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의미를 다르게 찾아야 합니다. 채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함께하는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전화 통화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진심이면 됩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는 건 상대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려다가 관계 전체가 깨지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함께하는 게 낫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많지만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친 나는 다시 관계에서 더 많은 걸 바라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고 나의 공간도 지키는 것. 그 공간 속에서 각자 숨 쉴 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완벽한 친밀함은 없다는 것.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나누는 따뜻함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당신의 외로움이 관계의 거리 때문이라면 거리를 좁히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거리 안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그게 고슴도치가 겨울을 나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공개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느 날 문득 자식에게 말합니다. 우리 은행에 얼마 있고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돼 있고 투명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숨길 게 뭐 있나 싶어서입니다. 가족인데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미묘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화 통화의 톤이 달라지고 방문 횟수가 달라지고 묻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 뒤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재산 규모가 알려지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식들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누가 더 잘해야 하나? 누가 더 챙겨야 하나?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미묘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찾아오는 건가? 정말 나를 보러 오는 건가? 돈이 적다는 걸 알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라는 계산이 들어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분위기에서 느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거나 방문이 줄어들거나 대화가 짧아집니다. 그럼 재산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공개하는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개한 후에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명성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숨기는 게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모든 투명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고 말하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특히 돈 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착한 자식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현실이고 생존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고 나서 큰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헷갈려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없다고 했더니 애들이 점점 거리를 두더라고요. 나중에 부담될까봐 미리 선 긋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한 게 후회돼요. 재산 공개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알게 된 정보는 지울 수 없고 생긴 기대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부 다 말하지 마세요. 대략적인 범위만 알려주세요. 여유 있게 살 만큼은 있다. 또는 부족하지는 않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계획을 같이 말하세요. 단순히 얼마 있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쓸 계획이다를 함께 말하세요.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할 거라고. 그러면 자식들도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쓰실 돈으로 인식합니다. 셋째, 한꺼번에 말하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말하세요. 굳이 앉혀놓고 전체 재산을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알려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기대를 만들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너희 거야라는 식의 말은 위험합니다. 기대를 만들면 그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계획이 바뀌면 실망과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인데 숨기고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가 없을 때는 순수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지만 돈 이야기가 끼어들면 모든 게 계산으로 바뀝니다. 오늘 밥값 내주시네? 여유 있으신가 봐.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재산 공개 후 가장 힘든 건 순수한 순간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무슨 일이지?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면 뭘 바라나?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조차 돈 문제가 끼어들면 의심받게 됩니다. 이게 재산 공개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재산 정보는 권력입니다. 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당신은 주도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공개하는 순간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이제 자식들이 계산하고, 자식들이 판단하고, 자식들이 움직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율성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 재산 정보를 지키는 건 그 자율성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두를 지킵니다.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를 안 찾는다. 연락이 뜸하다.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게 당연합니다.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더 자주 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게 진짜 바쁜 겁니다. 연락 못하는 게 진짜 연락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했나요? 얼마나 자주 찾아뵀나요?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안 난 게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우자, 아이들, 직장, 건강. 그 모든 걸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직 건강하시니까, 아직 혼자 사시니까, 아직 괜찮으시니까. 이게 무심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는 아닙니다. 다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 감정적 여유. 우리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힘드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탓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탓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전화 안 하니, 왜 안 오니라고 말해도 그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생기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바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니까요. 만약 자식이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찾아온다면 오히려 걱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물론 이런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아픕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 아픔을 자식에게 화살로 돌리지는 마세요. 아픔은 느끼되 표현은 조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지만 이렇게 키운 것과 이 정도 사이에는 직선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간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자주 오는데 둘째는 안 온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첫째는 가까이 살고 둘째는 멀리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여유가 있고 둘째는 정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주 오는 게 꼭 더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자주 오는 자식은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줄 수 있고
덜 오는 자식은 다른 방식으로 마음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방문 한 번보다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자신을 억누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럼 자식과의 관계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매일 연락하는 관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관계로, 매주 만나는 관계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관계로.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의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면 만날 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억지로 할 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면 나도 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저 애가 왜 저래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만큼 내 삶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이 바쁘니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다. 자식 중심으로 돌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축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자식도 나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둘을 인정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은퇴 후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순간, 직장 다닐 때는 권력이 명확했습니다. 직책, 연봉, 사무실 위치.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럼 은퇴 후 권력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느냐에 따라 관계의 역학이 달라집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쥡니다.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병원에 다니는 걸 자식에게 말했다고 칩시다.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약 먹으라고. 처음엔 걱정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가 다르게 쓰입니다. 아버지 혈압 관리 안 되시니까 운전 그만하셔야죠.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집 계단 많은 데는 힘드실 거예요. 내가 준 정보가 그들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나는 따라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정보는 무기가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제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자식에게 말했더니 갑자기 통장 관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실까봐라는 이유로. 선의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 뒤에는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 정보를 알려주면 이제 매번 약은 드셨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재정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액을 알려주면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세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돈인데도 허락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아예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언제 줄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것만 알려주세요. 일상적인 불편함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약 먹는다는 말 대신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병명, 약 이름, 수치까지 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재정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또는 조금씩 쓰면서 살고 있다 정도면 됩니다. 정확한 잔액, 투자 내역, 월 지출 같은 세부 사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한테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짓말과 선택적 공개는 다릅니다. 묻지 않은 걸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보를 지키는 건 자기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정보까지 다 공개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보는 협상 카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협상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려줬으니 너도 이만큼 존중해달라는 무언의 교환. 하지만 정보를 다 주면 협상 카드가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어려워집니다. 대신 정보로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하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범주에 드는 건 아닙니다. 신뢰는 쌓이는 겁니다. 작은 정보를 주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봅니다. 존중받으면 조금 더 줍니다. 통제에 쓰이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정보가 권력이라는 건 슬픈 현실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권력 게임이 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은퇴 후 존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나에 대한 정보를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투명성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비밀이 자유를 줍니다. 정보를 지키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살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가지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공로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겠니? 이런 말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많은 걸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과거의 공로는 인정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건 공로가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래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과거 얘기는 현재를 부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과거의 헌신은 조용히 간직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헌신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랐다면, 집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굳이 말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자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내 형은 이렇게 하던데, 내 동생은 이만큼 주던데.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만큼 관계를 망치는 건 없습니다. 듣는 자식은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형제는 불편합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부모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비교 자체가 차별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걸 같은 잣대로 재는 게 불공평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애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작은애는 석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래서 뭐가 어쩌라는 걸까요? 큰애에게 말하면 큰애는 부담스럽고 작은애에게 말하면 작은애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형제간 비교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불만이 생기거나 나도 형만큼 못하면 안 되겠네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 자식은 고유합니다. 똑같이 키웠어도 다르게 자랍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좋고 석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부담을 미리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요양원 가기는 싫은데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들. 걱정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의 부담을 미리 말하는 건 자식에게 미리 걱정을 떠넘기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그들도 각자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모 걱정까지 더하면 짐만 무거워집니다. 물론 노후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혼자 또는 배우자와 조용히 준비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매번 나 요즘 이런 생각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알려줘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의견을 물으려고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중에 요양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이런 질문은 자식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가세요라고 하면 불효자 같고 안 돼요라고 하면 짐이 됩니다. 미래는 미래에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지금 할 일은 건강 유지입니다. 지금 여유가 있다면 지금 할 일은 여유 관리입니다. 미래의 최악을 미리 상상하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과거로 압박하지 않고 형제를 비교하지 않고 미래로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자식과 지금 나누는 대화와 지금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의 헌신을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의 걱정을 떠넘기지 마세요. 말을 줄이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갑니다. 무거운 말들을 쏟아내면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숨기는 건 나쁜 거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게 정직은 아니라는 것을. 침묵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거짓말은 없는 걸 있다고 하거나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냥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은 걸 굳이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자식이 엄마 어디 아픈데 없어요? 라고 물으면 없어라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요즘 여기가 좀 아파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내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사적 영역이 있고 그걸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합니다. 모든 걸 다 알면 걱정만 늘어납니다. 작은 건강 문제까지 다 말하면 자식은 매번 불안해합니다. 괜찮으신 거 맞아요?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 걱정이 진심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매번 걱정시키는 게 좋은 걸까요? 그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걱정도 많습니다. 거기에 부모 걱정까지 더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침묵은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 알 필요 없는 걸 알게 해서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때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식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돈 보내준다고 할 텐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껴 쓰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자식이 걱정하지 않게, 부담 갖지 않게 하는 것. 물론 정말 힘들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존엄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하면 투명해집니다. 투명함은 때로 나약함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 못하시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뭘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존중을 만듭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개입할 수 없으니까. 물론 침묵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는 말해야 합니다.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거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다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 작은 걱정, 사소한 문제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넘어가는 것. 이게 자립입니다. 자립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합니다.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털어놓고 살면 결국 내가 사라집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고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침묵은 내가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비밀, 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울 때 모든 걸 말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하지만 모든 걸 말한다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집니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침묵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 어떤 건 나만 알고 어떤 건 함께 아는 것. 침묵은 힘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모든 걸 쏟아내야 견딜 수 있는 사람보다 혼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고 할 얘기는 많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일기장에, 일부는 산책길에, 일부는 그냥 가슴에 묻어두세요. 침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의 공통점.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을 지나면 관계가 역전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처음엔 작은 것부터입니다. 이거 좀 도와줄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당연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많고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매번 같은 걸 물어보면 이건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짜증이 섞입니다. 그럼 부모는 더 주눅듭니다. 내가 늙었나 봐. 내가 쓸모없나 봐. 자책합니다. 그리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봅니다. 확인받고 싶어서. 연결되고 싶어서. 이게 악순환입니다. 의지할수록 능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질수록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로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은 어때? 자식의 의견을 묻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묻고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결정권이 넘어갑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안입니다. 하지만 계속 따르면 제안이 지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슬프다고, 서운하다고 자주 말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잦으면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감정을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외로우시대. 뭘 해드려야 하나. 하지만 감정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주 가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혼자 계시면 또 외롭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채울 수 없는 구멍에 계속 물을 붓는 게 지치니까요.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도움을 받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낸 것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나를 지탱합니다. 결정도 스스로 하세요. 물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말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할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도 관리하세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일기를 쓰든 산책을 하든 혼자 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자식한테 전화했었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댔구나. 부모가 서 있어야 자식이 편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부모를 떠받치느라 자기 삶을 못 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서는 게 외롭습니다. 의지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순간 나는 부담이 됩니다. 누군가의 짐이 됩니다. 그게 정말 원하는 관계인가요? 부모의 존엄은 스스로 설 때 지켜집니다.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면 존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존엄은 유지됩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스스로 서세요. 그게 당신을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식과의 대화 이렇게 바꿔라.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대화합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뭔가 바뀌길 원한다면 대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대신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힘든 거 없어? 대신 요즘 기대되는 거 있어? 건강은? 대신 요즘 뭐 배우는 거 있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문제를 찾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긍정을 찾는 질문입니다.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나옵니다. 긍정을 물으면 긍정이 나옵니다.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자식은 힘든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요. 그럼 부모는 걱정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자식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짧은 대화, 형식적인 대화.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라고 물으면 자식은 좋았던 걸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동료들이랑 등산 갔는데 좋았어요. 그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뭐가 좋았는지. 같은 몇 분의 통화지만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의무적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대화입니다. 두 번째, 조언을 줄이세요. 자식이 힘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면 충분합니다. 조언을 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엄마는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조언만 들을 거니까. 하지만 들어주기만 하면 자식은 더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세 번째, 자기 얘기를 나누세요. 부모는 자식 얘기만 물어봅니다. 자기 얘기는 안 합니다. 너는 어때? 만 묻고 나는 이래는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의 표현이지만 불균형을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궁금합니다. 뭐하고 사는지, 요즘 뭐가 좋은지. 하지만 물어보면 그냥 평소처럼이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뭐 했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큰일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공원 산책하는데 개나리가 피더라. 요즘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채널 찾았어. 이런 사소한 얘기가 대화를 만듭니다. 자식도 저도 요즘 이런 거 봐요라며 공감합니다. 그럼 연결됩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됩니다. 네 번째, 짧게 끝내세요. 외로우면 전화를 길게 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긴 전화는 부담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30분 전화는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10분 전화를 자주 하세요.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 그냥 목소리 들고 싶어서 전화했어. 바쁘면 끊어도 돼. 이렇게 시작하면 자식도 편합니다. 그리고 먼저 끊으세요. 알았어. 바쁠 텐데 이래. 다음에 또 전화할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여유입니다. 긴 전화를 기다리면 자식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짧은 전화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자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작은 것에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감사는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자식이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의무감을 느낍니다. 의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고맙다고 하기 시작했더니 애가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이 됐나 봐요. 대화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반응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를 찾지 말고 긍정을 찾으세요. 조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기 얘기도 나누세요. 짧게 자주 대화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면 자식도 당신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은퇴 후 존엄을 지키는 최소 원칙.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나답게 지킬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남는 것. 은퇴 후에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최소 원칙만 지키면 존엄은 유지됩니다. 첫 번째 원칙,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독립이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바뀝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대신 내줘를 반복하면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관리하세요. 커피 한 잔, 택시비, 용돈.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용돈 드린다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대신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받기로 했어요. 평소엔 내 돈으로 살고 싶거든요. 두 번째 원칙, 일상을 스스로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산책하고, 잠자는 것. 이 모든 걸 스스로 하세요. 도움 없이도 가능한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자식이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할 때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 능력이 유지됩니다. 청소, 빨래, 요리.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의존적이 됩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세요. 물리적 공간이든 정신적 공간이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면 내 방은 내가 관리합니다. 치우겠다는 말에도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세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나만 아는 게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산다면 그 공간 전체가 내 영역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라고 해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말도 맞지만 나는 이게 편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관계를 선택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세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관계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가족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나를 소진시킵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옛 친구든 새로 만난 동네 사람이든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나를 젊게 유지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취미,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배움에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배우기 좋은 때입니다. 시간도 있고 압박도 없으니까 배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거 좀 해줘가 아니라 나 이거 할 수 있어가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은 독립의 기초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칙을 세워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운동하세요. 산책,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챙기세요. 귀찮다고 대충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작은 문제를 미리 찾아서 관리하면 큰 문제로 커지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는 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감정을 관리하세요. 외로움, 서운함,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감정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든 산책을 하든 명상을 하든 내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책임지게 만들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정 관리는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내 감정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적절히 표현하거나 사귀는 것. 이게 어른입니다. 이 원칙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관계도 편해지고 존엄도 유지됩니다.
은퇴 후 존엄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식 노후 처세 한 문장.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때로 냉소적이고 때로 슬프지만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그의 철학을 노후 처세로 압축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노후를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잘 키우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좋은 사람이면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대가 독이 됩니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도.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 뒤에는 항상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대. 하지만 세상에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등가 교환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명확히 봤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완전히 공감할 수도 없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이건 해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면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를 못 채우는 게 당연하다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게 포기는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할 거라고, 자주 올 거라고, 잘해줄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것대로. 전화하면 고맙고 안 하면 바쁜 거겠지.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할 거라고, 나를 기억할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바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일 거라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해야 하는데 안 했네가 아니라 해줘서 고맙다가 됩니다. 친구가 생각났다고 연락하면 이제야 한 해가 아니라 기억해줘서 고맙다가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게 선물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받으면 기쁩니다.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끔 오는 방문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예전엔 겨우 이만큼? 이었는데 이제는 와줘서 고마워해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걸 원했습니다. 성공, 인정, 부, 사랑. 그걸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릴 곳이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럼 불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적으면 만족하기 쉽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또 다른 것.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은퇴 후에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자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누군가와 만나기 전에 이 문장을 떠올리세요. 자식과 통화하기 전, 오늘은 이런 얘기 해줬으면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만 남기세요. 친구를 만나기 전, 재미있었으면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지로 가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은 좋은 날이었으면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겠지면 됩니다. 이게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념과 수용은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이고 수용은 지혜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식 노후 처세, 한 문장. 이걸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진 것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던 일들. 말했으면 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안 말해서 가족이 유지됐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죄책감만 줄 것 같아서. 안 말해서 그 애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알리고 싶지만 묻어두는 것. 그게 상대를 지키고 관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솔직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사실 너한테 실망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말이 모든 헌신을 거래로 만듭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이 고백이 상대를 짐으로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았던 불만, 사귀었던 서운함, 표현하지 않은 외로움. 만약 그것들을 다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 속은 후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상대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자식한테는 안 말했어요. 말하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조용히 쓰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자식이 걱정하지 않게, 미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 마지막까지 부담 주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건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만듭니다. 알 필요 없는 걸 알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남은 권력은 많지 않습니다. 돈도 줄어들고 힘도 약해지고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권력.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하세요. 말해서 나아질 것만 말하세요.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은 침묵하세요. 말하면 상처가 될 것은 가슴에 묻으세요. 어떤 분은 일기를 씁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거기에 담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외로움, 후회. 일기장에는 다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배출하는 겁니다. 다만 배출 대상을 선택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종이에, 공책에, 때로는 그냥 혼잣말로 산책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분들을 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해소하는 것. 말하지 않아서 지켜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유지된 평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남은 존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서운함, 외로움, 불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걸 말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뿐일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말해도 상황은 안 바뀝니다. 다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참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데 쓰세요.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가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세요. 과거 얘기를 줄이세요. 불평을 줄이세요. 기대를 드러내지 마세요. 대신 현재를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 과거의 공로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떤 노인이 임종 직전에 말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으면 관계가 다 깨졌을 거야. 참아서 다행이야.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완벽한 솔직함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적절한 침묵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평하며 보낼 건가요? 평화롭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는 게 힘들어도 견디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 침묵이 마지막 존엄을 지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의 말로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불신이 아닙니다. 침묵은 포기도 아닙니다. 침묵은 불신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전략이다.